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정인성 작가와 함께하는 반도체 이야기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인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텔이 어떻게 생태계를 구성해서 최고의 왕국 제국의 자리를 차지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열의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까지 살짝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보다 이제 조금 다른 차원에서 도대체 인텔이 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 중에 핵심적인 이야기, 즉 제조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인성 반도체 제국의 미래의 저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전 시간에 우리 인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되게 강조하는 미국의 제조 리더십, 특히 반도체 제조의 리더십 이유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인텔의 쇠락이랑도 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텔이라는 회사가 한때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 부품, CPU 이런 것 컴퓨터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부품을 할 때는 그럼 그 컴퓨터로 뭔가 할 일이 늘어나면 인텔이 제조를 더 늘려야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더 하려고 하면 컴퓨터를 더 많이 사야 되고 더 빠른 CPU가 필요하고 근데 그것을 만드는 건 인텔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텔이 옛날에 A부터 Z까지 다 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인텔에겐 선순환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로 새로운 걸 하니까 고객이 늘고 그럼 더 많은 자본이 들어오니까 설계와 제조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되어버린 거죠. 이제 그 흐름이 어떤 식으로 깨지는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많이 아는 회사들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인텔이 한창 잘 나가던 2000년 초반, 심지어 90년대에도 있었던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여기 뭐 스마트폰도 있고, 뭐 예전 마이크도 있고, 뭐 TV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그 반도체들은 그런 중요한 기기에만 쓰이지 않았어요, 원래. 예를 들면은 계산기 안에도 좀 조그만 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컴퓨터보다는 작지만 논리적으로 뭔가 제어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뭔가를 켜고, 안 들리면 끄고, 뭐 이런 일들 시킬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수준의 간단한 일을 하는 것도 다 반도체였어요. 잠깐만, 그러면 센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하고도 거의 일맥상통하지만 약간 결이 다른 거죠. 센서 같은 건 거의 뭐 들어오는 신호를 감지하는 거에 가깝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한 반도체들은 이제 그 속도나 그런 신뢰성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CPU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CPU가 하는 일을 훨씬 느리게 대신 전력을 덜 쓰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컴퓨터의 CPU는 성능이 중요해요. 엑셀로 뭔가 해야 되는데 버벅거리면 싫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반도체를 쓰는 게 자판기 같은 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판기에서 제가 주문을 하는데 이제 음료를 고르는데 5초, 돈을 넣는데 5초. 화한장하네. 뭐 그렇게 그거는 근데 제 시간이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시간이고 거기서 고급 반도체를 써야 돼, 인텔 거. 그러면 0.5초 연상 걸릴 게 0.1초로 줄었다고 해보죠. 이거 차이가 있나요, 이게?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그 전체 제품, 예를 들면 자판기라는 물건에서 주문에 걸린 시간 10.5초에서 10.1초 되는 게 무슨 차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로직들,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CPU들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세상엔. 사실 대수로 따지면 그런 것이 훨씬 많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곳이 원래 팹리스 파운드리들이었어요, 대부분. 같이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인텔은 그 엄청 빡세고 빠른 걸 만드는 동안 저쪽에서는 조그맣고 저전력 칩을 만드는데 이제 인텔처럼 제조 공장까지는 가지기 싫으니까 제조는 TSMC가 해주고 대신 자기들은 간단한 설계 만들어서 팔고요. 그게 연원이 굉장히 오래 가죠. 시작이. 그렇죠. 그 1970년대 후반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 반도체 사업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나왔을 때 이제 말씀드렸죠. 인텔조차도 처음엔 자신들의 설계를 자신들이 100%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시아권, 그 특히 일본 회사나 이런 곳에다가 인텔 CPU 설계를 주고 대신 제조를 맡겼다고요. 어떻게 되면 초반에 반도체 회사들은 파운드리면서 팹리스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각 반도체 회사들마다. 그렇죠. 미국에 있는 회사도 그렇고 일본에 있는 회사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은 공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나도 이번 내가 만들게. 다음번에 네가 만들어. 이런 사이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정도 예전에 지금은 반도체 공장 멈추는 거 용납이 안 되잖아요. 자주 멈췄어요, 예전에. 완제품, 당시 하이테크 기술이었던 컴퓨터 제조사 입장에선
여러 회사에게 벤더를 많이 두고 싶었던 것 뿐인 거죠. 예. 야, 인텔 너희 공장 멈추면 어떡해? 음. 그러니까 다른 공장에도 맡겨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위탁 제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네, 존재하던 모델인 거죠. 아, 그러면 IDM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는 완성형 반도체 회사가 된 건 그 이후부터겠네요. 그러니까 인텔이 한 386 정도 하면서 이제 그런 외주를 툭툭 끊어요. 아, 이제 외주 그만하고 우리가 다 해먹어야지 룰루 이런 느낌으로 다 하죠. 네. 대신 그렇게 하면서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그런 투자를 늘려서 이제 원가가 낮아지고 고객이 늘어나니까 더 높은 성능을 만들고 인텔이 그런 식으로 벽을 쌓는 동안 파운드리 팹리스는 이제 자기 갈 길을 좀 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파운드리 팹리스가 컴퓨터에서 핵심 부품은 아니었으니까 조금 옛날 공정으로 조금 루즈한 느낌이었겠죠. 우린 하던 거 한다. 이제 그러던 시기에 이제 한 큰 변화가 일어나요. 애플이죠. 이제 애플이 처음으로 그 모빌리티 기기인 아이팟 나노를 만들고 나면요. 애플이 그때 휴대기기에 대한 어떤 감을 잡는 것 같아요. 그 아이팟 나노를 보면 기존 아이팟이랑 달리 되게 조그맣고 그렇죠. 진짜 그 뒷주머니에 들어가는 정도 사이즈와 무게, 거기 노래 1000곡을 넣고 뭐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렇게 휴대기기를 한번 하고 나니까 아마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 시작한 게 그 아이폰이죠. 네. 아이팟이 사실은 아이폰 나오기 전 아이팟은 아이폰하고 거의 생김새가 똑같지 않았습니까? 네, 뭐 좀 더 작고, 네, 조금만 작았지. 네, 홈 버튼도 있었고. 네, 그게 이제 혁신의 완전한 시작. 어떻게 보면 그때가 단초가 되죠. 그렇죠. 그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낸드 플래시 같은 것도 그때 아이팟에 채용되면서 큰 전기를 맞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데가 낸드를 했기 때문에 아이팟 나노 나온 거고 아이팟 나노가 있었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가 저기 구석에 박혀 있다가 그 시작이 커진 거고. D램에 맞먹는 그런 훌륭한 메모리로 성장한 거기도 하죠. 그다음에 하드를 물리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렇죠, 네. 그 전에는 전혀 아무도 그 하드를 그럼요. 물리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예, 당시에는 하드디스크는 정말 중요한이라는 저장소였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건 제가 당시에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 도저히 하드디스크 못 들어가는 건데 대신에 빡세게 연산은 하지 않는다. 네. 자주 접근은 하지 않는다. 이런 거에만 썼다고요. 네. 근데 이제 아이팟 나노 들어가고 하면서 특정 부품에서 핵심으로 자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낸드 네. 플래시가. 그러면서 삼성도 덕분에 벌떡 일어났고. 그렇죠. 예, 낸드 플래시의 그 절대 강자가 됐다고 봐야죠. 네. 사실 그전- 그러면서 차이가 확 벌어진 거죠. 그때도 점유율은 높았는데 낸드 플래시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해도 돼요. 그 전까지는. 네. 근데 이게 되네를 깨닫는 시점인 거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 지금 스마트폰용 저장소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애플이 정확하게 잡쓰겠죠. 어느 순간 상상이 딱 든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 넷스케이프 이제 인터넷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아니겠지. 넷스케이프. 네, 당시 뭐 잡스 얘기는. 네. 뭐 지금은 너무 싫어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네, 뭐 지금은 불려우 뭐 이런 거 쓰겠지만 네. 뭐 근데 생각해 보면 걸어 다니는데 제가 스마트폰 지금에 그 내가 키우고 싶은 건 인터넷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뭐 인텔 이런 데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잡스도 처음에 인텔에 한번 가볼 거예요. 그렇겠죠, 분명히. 근데 그때 인텔이 가지고 있는 CPU의 라인업을 보면 한 15와트 정도? 이게 대충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그 폰들 뜨겁다고 난리잖아요. 삼성 폰도 그렇고 지금 스냅드래곤 들어오면 다 그런데 그게 10와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요. 사용량이. 근데 지금 기술로도 10와트 냉각하고 이런 거 힘든데 그 당시 기술로 15와트 쓰는 CPU를 지금보다 스마트폰 작은데 넣을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렇겠죠. 어려웠겠죠. 예, 그 들어가기 힘드니까 그 어떻게 보면 잡스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텔과는 손을 잡아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때 입장에서는 인텔은 뭐 그거 얼마나 만들겠어. 우리 별로 그거 안 만들어도 우리 먹고 살만해. 괜찮아. 우린 못 해주겠는 걸. 우린 이것만 할 거야. 이랬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칩의 크기도 작은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훨씬 큰 칩 만들고 있는데 막 손톱만한 칩 10,000개 만들어봤자 얼마나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 물론 그 안에서 인텔도 스트롱함이라고 암을 먹었다 뱉었다 뭐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긴 했는데 결국 안 하기로 한 건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잡스 입장에서 이거 엄청 하고 싶고 이걸 하면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정들었던 인텔 생태계 이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거대한 생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벗어나기 위해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때. 네. 애플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원래 그 마이웨이를 하도 오래 하던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대안을 찾는 거겠죠.
근데 그동안 암이라는 회사 계속 저전력적으로 특화를 해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퀄컴 같은 회사들 당시 우리 피처폰이라고 하죠. 피처폰에 들어가는 CPU들도 만들어 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보면 암으로 좀 하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 당시엔 사이 좋았던 삼성도 이제 아마 허밍버드 이런 이름일 텐데 허밍버드. 예, 그 삼성 AP가 있었어요 그때 네. 암으로 된 거. 음. 그리고 때마침 보면 삼성이 모바일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거 한번 가져다 써보기로 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초의 스마트폰에 암이 들어간 거예요. 스마트폰의 전신 팝부터 시작했겠죠. 아이팝부터. 그렇죠. 네, 네. 전신이 시작되고 사실 거의 똑같았어요. 거기 통신 기능만 네. 붙인 거니까. 네, 뭐 암7 들어가 있는데 아이팟 나노 보면은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저전력은 암이니까 그렇게 암을 써보기로 했고 그럭저럭 그 넷스케이프 수준은 돌아가는 성능이 나왔기 때문에 허밍버드가 우리는 근데 인텔에 쌓여있는 그 수많은 트랙 레코드 그 수천만 개의 프로그램 필요 없고 넷스케이프만 돌리고 싶은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음. 그러니까 일단 한번 질러보자 해서 질른 거죠. 네. 여기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애플의 첫 번째 동반자가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삼성이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 AP도 제공했고 메모리, 랜드 플래시까지 네. 제공하면서 애플의 그 아이폰의 초기 모델이 생산됐다는 거. 그래서 그때 삼성과 애플은 굉장히 좋은 사이였고 또 그래서 삼성도 어마무시한 성장을 네. 이루었다라는 거. 네, 서로 이득을 본 거죠. 네. 한쪽은 그 세상 바꿀 디바이스를 만들고 싶고 한쪽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소자 레벨의 도움이죠. 이제 네. 조그만 전자, 소자, 반도체 이런 걸 도와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웬걸 이렇게 아이폰을 만들어 보니까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인터넷 되고 GPS 박혀 있다라는 게 생각보다 사람들의 창의력을 엄청 자극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해보니까 심지어 지금 하는 옛날 게임들 보세요. 그 앵그리버드 이런 거. 그거 지금 하고 싶나요? 그거 별로잖아요, 사실. 근데 그 시절에 보면 돌아다니며 게임하는 것 자체도 혁신인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네. 그러니까 카카오도 얘기를 들어보면 일종의 짝 맞추기 게임 네. 몇 개 맞추면 쪼르륵 없어지고 하는 거. 네, 이름은 뭐라 그러지? 뭔진 알아요, 게임이. 네, 그거가 대히트를 치면서 개발자들은 세상에 이게 뭐 어떻게 히트를 치겠어. 그러니까 이랬었답니다. 근데 그러니까. 데이트를 치면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모바일 시대 초반 게임들 보면 뭐 템플런 이런 것도 있고 뭐 드래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컴퓨터라 그러면 안 해요 사람들이. 네. 그걸 앉아서 왜 해? 돌아다니며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보단 재밌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여기 카메라도 박혀 있고 음. 위치 추적하는 GPS도 박혀 있고 하잖아요. 우리가 노트북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쓸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이렇게 잡스가 한번 질러 놓으니까 전 세계 개발자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그 창의력을 돋갔구나.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도전욕도 자극하고 네. 야, 내가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로 뭘 찍은 다음에 뭐 이런 걸 하면 엄청나겠는데? 내가 어디 놀러 간 사진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면 뭐 그런 식으로 상상력이 막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기로. 예. 여기서 애플이 마지막 활용 점정이 앱스토어예요. 이제 여기 다 좋아요. 그래서 최초의 멋진 소프트웨어 만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폰 쓰게 만들었죠.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동안의 인텔 중심의 생태계에서 뻥 하고 막 없던 게 생긴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그 창의력을 그 자극할 많은 센서도 붙였죠. 근데 그 마지막이 유통망인데 그래 앱스토어라는 걸 만든 거잖아요, 애플이. 참, 그때 개발자들한테는 진짜 길이 열렸던 거죠. 7대3. 예,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열심히 만들어서 그렇죠. S모 회사한테 주거나 K모 회사한테 주면은 10%도 못 받고 막 그랬던 시절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개발자들. 사실 생각해 보면 7대3이 뭐 크고 작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막 CD로 유통하고 하는 거랑 비교하면 아마 영세 업체 입장에서는 이득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CD 같은 거 발매하려고 그러면 망하면은 재고도 쌓이고 뭐 누구 총판이랑 연락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앱스토어는 그럴 일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냥 뭐 망하면 망한 거고. 사무실 하나만 할 수 있고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고. 예, 물론 회사가 크게 성장하면 비용이 이렇게 역전될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데스밸리 지나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는 확실히 그 매출에 비례해서만 코스트가 나오겠죠, 여기. 그러니까 어쨌거나 애플이 이렇게 아이폰을 만들면서 창의력을 자극하고 사람들한테 그 디바이스 확 뿌렸는데 먹고 살 유통망까지 만들어 준 거죠. 당연히 개발자가 와글와글 몰려가겠죠, 그쪽으로. 네.
기존에 안 되던 게 되기 때문에 인텔 때문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인텔이 그때 1W, 2W짜리 인텔 칩이 있었으면 아마 앱스토어까지는 애플이 만들어도 ARM 대신 그렇죠. 인텔 X86이 들어가 있겠죠. 스마트폰에. 그렇죠. 지금 뭐 드래곤 스냅드래곤이 아니라 무슨 아톰 블라블라가 들어가 있었겠죠. 그렇죠. 뭐 아톰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 기존에 하던 소프트웨어 쓰면 되잖아요. 근데 기존 기반을 물리치고 가도 될 만큼 밸류를 주니까 온 거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진출하고 구글도 이제 자기들 안드로이드 끌어와갖고 모바일 생태계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말한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것도 좀 하고 네. 그리고 안드로이드도 원래는 그 모바일 관련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서 원래는 투트랙으로 갔어요. 안드로이드도. 원래 안드로이드 만들 때는 ARM이건 X86이건 신경 안 쓰고 돌아가도록 일종의 공통 기계어를 만들어놨어요. 그 바이트 코드를 사용했는데 네. 구글 측에서. 네. 네. 근데 그러면 이런 거요. 소프트웨어를 제가 공통 코드 만들고 밑에 있는 게 인텔이면 X86으로 바꾸고 그리고 ARM이면 ARM으로 바꾸고 했거든요. 한 단계 거치니까 느리겠죠. 네. 근데 이것도 모바일 시장이 ARM으로 정렬되니까 나중에 뭐 한쪽 신경 안 써버려요. 보면 지금은 ARM에서만 돌아가게 만들어도 상관없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효율이 더 올라간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계속 될수록 인텔이 이제 모바일 시장을 뚫긴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네. 이제 암 언어에 네. 완전히 적응해서 그거를 올리는 걸 일상화했기 때문에 그렇죠. 인텔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모바일로 올리기에는 또 귀찮은 일이 돼버려요. 네, 그렇죠. 개발 회사들이 예를 들면 게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릴리즈 할 때마다 X86 버전 하나, 암 버전 이렇게 내는 건 귀찮거든요. 그렇죠. 네. 옛날에 호환성 신경 써야 되는데 점유율이 어차피 1대 99면 안녕 해버리는 거죠. 그렇지.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인텔이 아예 접근할 수 없는 순서가 돼 버린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시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파운드리로 돌아가 보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연산용 칩들 다 인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로 열린 시장, 그러니까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시장인 모바일 시장은 암이 들어와 버렸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암을 만드는 IDM은 없었어요. 그렇죠. 반도체 회사가 암 측은 없었던 거죠. 네. 네. 메모리 업체와 인텔 X86 진영만 그렇죠. 있었던 거죠. 그렇게만 있었던 건데 이제 퀄컴 이런 데들이 기존에 그 암 비즈 하던 애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공장을 지을 수도 없고 퀄컴이 그렇지. 그럼 TSMC로 달려가는 거죠. 만들어줘. 그동안에 하고 있었던 네. 파운드리 하던 업체들로 팹리스들이 네. 이거 이제 많이 파면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공장 지어서 네. 만들고 하려니까 답안 나오네. 네, 그런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냥 파운드리 그냥 삼성 뭐 TSMC 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TSMC 입장에서도 이제 기존에는 뭐 자판기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좀 도움되는 로직들이었는데 이젠 좋은 로직을 만들어야 최종 제품인 스마트폰의 가치가 확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더 큰 칩, 더 좋은 공정을 쓸 상황이 되는 거예요. 퀄컴 같은 데도 야 우리도 최신 공정으로 만들어줘. 최신 공정 빨리 해줘. 이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최종 고객이 돈을 더 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데 IDM이었던 인텔이 뭔가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밸류는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를 거쳐 팹리스를 거쳐 파운드리로 유입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TSMC가 성장하는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인텔보다 한두 세대 미세 공정 밀리던 회사였는데 네. 이제 밀도로는 세계 최고로 올라가기까지 한 거죠. 네. 이제 이쪽이 어떻게 보면 그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중심으로 오는 핵심 이벤트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커진 거죠. 여기. 네. 여기서 진짜 핵심 인물은 스티브 잡스네요.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산업계 구조조차도 완전히 뒤집어 엎은 대단히 것 중요한 같아요. 역할을 한 거죠. 네. 아마 아이폰 같은 게 안 나왔으면은 암으로 뭔가 해보는 데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을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항상 중요한 거는 일하는 사람이 확 쏠려 들어와야 돼요. 개발자들이 쉽게 예. 이제 예를 들면 기존 생태계에서 한 10% 20% 개선하면 옮겨가지 않아요. 생태계가 다르면. 1년만 기다리면 빨라진다니까요. 항상. 근데 안 되는 게 아예 돼버리면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네. 그리고 애플 같은 데는 그거를 인터넷 되는 스마트폰 폰이죠. 그런 것만으로 일단 사용자 베이스를 많이 깔아버린 거죠. 네. 그리고 유통망 만들어주고. 음. 그래 놓으니까 처음에 용기 있게 건너간 사람들 그리고 대성공했죠.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도 카카오가 초반에 모바일을 건드렸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솔직히 앵그리버드 만들어서 사람이 부자가 됐다. 네.
지금 그런 거 만들면 부자 돼요. 그렇죠. 대신 그거 만든 사람은 이제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아주 미진할 때 그거 만들려고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렇겠죠. 네. 아마 앵그리버드 이런 거 PC로 만들면 훨씬 빨랐을 거예요. 그 시절엔. 네. 모바일용으로 만들면 훨씬 오래 걸렸을 거고. 하지만 이제 그런 용기를 낸 덕에 큰 대가를 얻은 거죠, 이 사람. 그럼 그거 보고 또 모여들죠. 네. 나도 할 거야, 이런 거. 애플의 뭐였죠? 처음에 그 앱스토어 네. 이름이 아이튠즈. 그게 시대가 열리면서 개발자들이 진짜 골드러시를 한 거네요. 아니, 저는 실제로는 그 아이튠즈 같은 건 그 음악 관련한 거잖아요. 네네. 저 근데 거기서 데이터 주고받고 과금 모델 만들어 본 것은 되게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앱스토어로 그대로 넘어가는 게 인앱 결제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아이폰 쪽에서 이미 해봤던 거죠. 아이폰이 있기 전에 아이팟 나노 이런 걸로 해본 거잖아요, 아이튠즈. 네네. 그리고 기기 간 동기화 같은 것도 막 해본 거고요. 네. 뭐 그렇게 해서 뚜기 한 번 뚫리고 나니까 음. 구글 따라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뭐 지금은 좀 약하지 HTC 뭐 중국 업체들 들어오면서 이제 팹리스들과 파운드리 신난 거죠. 더 많은 설계 인력을 뽑고 파운드리는 더 많은 고객을 받아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태계가 조성되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군요. 뭔가 그 개발자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 네, 그게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고, 그렇죠. 개발자들은 어떤 모험심을 건드려 줄 수 있는 환경. 그렇죠. 야, 나 저기 가면 큰 돈 벌 수 그렇죠. 있을 예, 것 같아. 뭐 결국 쩐이죠. 예. 그러니까 야, 나 저기 스타트업 되면 스타 되겠어. 뭐 네. 이런 그 기업가 정신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렇죠. 토대, 요건 이런 것들이 만들 때 뛰어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뛰어들면 재미난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생태계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확장되는 그렇죠. 예. 예, 그런 과정을 가는 거네요. 네, 그런 식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결국 이 노트북 같은 것도 그렇고 인텔도 처음 그랬는데 인텔이 그 x86 생태계를 확 잡으면서 컴퓨터의 사용성 자체가 확 올라가요. 말씀드렸지만 컴퓨터가 예를 들면 10개 회사가 다른 CPU 막 쓰면요. 10개 회사 그 컴퓨터 회사 안에 있는 조그만 소프트웨어 팀들이 10명씩 10개 회사 있으면 10명짜리 소프트웨어밖에 못 만들어요. 네. 근데 100명이 모여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럼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한 1년에 100만 개 파는 스마트폰 OS 한 100개 만드느니 1년에 안드로이드 기기 한 3억 개씩 팔면은 품질이 훨씬 올라가고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폰에 붙일 수 있는 센서 개수도 늘고 안드로이드가 제어할 수 있는 개수도 늘고 하면서 선순환을 타고 가는 거죠. 네. 처음에 뚝을 이제 부시는 게 어려운 것 뿐이지. 진짜 단 15년 만에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아유, 전철을 탔더니 사람들이 책을 안 읽고 스마트폰만 읽네. 이거는 한국의 지적 사회 이거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처음엔 했었거든요. 네. 순식간에 이제는 그런 말을 했던 분조차 네. 핸드폰으로 자료를 읽고 있는. 예,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되게 조심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스마트폰 때문에 책 안 본다 이런 거. 저도 지금 여기 유튜브에 앉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90년대, 00년대는 이 책이라는 게 진짜 사람 책 읽는 게 사람에게 책을 읽히는 게 목적일 수 있나요? 그냥 책은 책이잖아요. 아마도 그때는 그 책이라는 것이 고등 정보를 접하는 어떤 그 지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급 정보와 좋은 정보를 접하는가 지표였던 거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 시대 열리고 이렇게 스트리밍 시대도 열리고 하면은 저는 좋은 지표는 아닌 것 같아요. 저 뭐 책을 쓴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책 안 본다고 그러면 걱정할 필요 있나? 그럼요. 지금 네. 뭐 유튜브가 뜬 게 재미있어서 떴지만 고급 정보로 뜬 거고, 저희 뭐 정치각도 TV나 이렇게 정인선 작가님 이렇게 모시는 게 과거 같았으면 만나기 어려운 자료를 그럼요. 만나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작가인데 네. 작가로서도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책을 한번 리비전 이제 그 새로운 판을 내고 글자 고치고 활자 고치는 거는 그 프로세스도 길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한 내용을 독자에게 그 전파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네. 누군가는 올드 정보를 보겠죠 거기서. 근데 저도 이런 미디어를 쓰면은 일단 잘못된 거 갭을 떼울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상호작용도 높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이런 시대가 열려서 작가라는 직업 이것도 좀 제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전문가의 시대가 되었다. 제 입장에서는 뭐 어떤 분은 뭐 먹방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네. 재미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전면에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기자들이 많이 어려워지겠구나. 그럴 수도 있죠. 저 이런 생각. 왜냐하면 기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전문가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보고 예. 그걸 잘 조화롭게 정리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한 메신저 역할을 하던 그렇죠. 사람이 예, 기자들인데 그 전문가들이 전면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이런데 나오는 이제 그때 유튜브 없던 시절에 네. 뭐 언론에 나오거나 이런 허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사실. 맞죠. 근데 그 갭이 많이 깨진 거죠. 옛날에 텔레비전 한번 나오면은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아, 저도 그걸 아는 세대라. 네, 그런 노래도 있었고 게다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막 그걸 사진 찍고 뭐 그렇죠, 인쇄하고 예. 해서 뿌리고 주변에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아, 뭐 그렇죠. 네. 네. 뭐 그렇게 보면 참 어마어마한 시대인 거죠. 말씀드렸지만 잡스가 꿈꾸던 세상, 다들 책 보거나 똑바로 있는 시대에 지나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얼마나 좋아요 세상. 네. 하여튼 잡스는 꿈꾸는 세상 만들고 네. 많은 사람 가부 만들었고 안 되던 일을 되게 만든 거죠. 네, 스티브 잡스가 굿 잡스를 그렇죠. 한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인사이트 우리 정인성 작가님과 함께하는 재미난 반도체 이야기. 아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건 정말 능력인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네, 반도체를 아는 능력도 뛰어나지만 재미나게 설명을 해주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우리 정인성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인텔의 시대가 저물고 그 다음에 인텔의 시대를 저물게 한 새로운 강자 모바일. 암진영이 모바일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끈 장본인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뭐랄까 우리가 X86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냐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진짜 완벽하게 이제 X86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연산 중심의 CPU 시대는 끝난 거 아니야? AP에서도 보면 CPU도 있지만 NPU가 더 중요해요, GPU가 더 중요해요 하는 이런 시대로 확연하게 변하게 됐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반도체 연산이랑 게 비슷한 거 네. 같은데 뭐가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죠? 뭐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인텔의 파일을 갉아먹는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네. 이것도 똑같아요. 결국 모바일처럼 기존에 안 되던 게 됐기 때문에 이 GPU 같은 것도 떠오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무엇이 안 됐고 왜 안 됐는지 이런 걸 좀 들어보는 게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이야기를 해보면 원래 예전에 컴퓨터들은요 그냥 이제 컴퓨터 뭐 모니터 있고 키보드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픽 처리는 CPU가 직접 다 했어요. 게임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제가 조작도 컴퓨터로 하면 게임의 그 흐름도 CPU가 관리하고요. 화면에 표시하는 것도 CPU가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되게 옛날이죠 이거는. 근데 실제로 요 그래픽 처리를 해보면 우리 모니터는 그 픽셀이라고 부르는 기초 단위로 쭉 나와요. 예를 들면 그 640, 480이면 가로 640개, 세로 480개 픽셀을 표시해야 되는데 전박이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CPU라는 물건은 발전하는 방향이 그런 픽셀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처리하는 것보다는요. 그 의존성이 높은 작업들을 한 번에 처리하는 거에 점점 그 유리하게 진화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CPU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트랜지스터를 2배 넣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잘게 쪼갤 수 있는 작업들은 2배의 속도가 안 나와요. 그 전에 말한 것처럼 제가 덤프트럭으로 시속 80짜리 덤프트럭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한쪽에는 페라리가 있어요. 시속 300짜리. 네. 근데 어떤 일들은 제가 10kg짜리 물건만 빨리 보내줘야 되는 게 있고요. 어떤 작업들은 15톤 트럭을 가득 채워서 부산까지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CPU가 하는 일들은 여기서 페라리에 조금 물건 실어서 보내는 거에 가까워요. 네. 작업의 절대량이 크진 않은데 엄청 먼 거리를 빨리 달려가야 되는 형태의 일이에요. 네. 근데 그 모니터에 뭔가 표시하는 일은 덤프트럭으로 하면 되는 일에 가까워요. 아주 고사양의 작업이 아니라는 거. 복잡한 계산은 아니라는 네, 복잡한 계산이 아닌데 대신 모니터의 그 픽셀 전체를 그 퍼 부어야 되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PU라는 물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레이싱카인데 이제 연산에서 레이싱카뿐만 아니라 덤프트럭이 필요해진 시기가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미적분 수준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를 CPU가 금방 처리 끝내. 금방 끝내. 너무 쉬워. 이렇게 했다면 GPU는 더하기 빼기 해줘야 되는데 한 10,000개 해야 그냥 된다. 한꺼번에 그냥 한 면 쫙 나뉘고 한 번에 그냥 답 정답하고 딱 놔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게 필요해진 거죠. 그래픽 요구사항이 높아지면서. 그래픽은 사실은 여기다 적색, 여기다 청색,
그 픽셀마다 여기는 무슨 색 요걸 맞아요. 넣어라. 예. 이런 개념이니까 단순한 예. 거죠. 명령이. 그리고 네. 그 픽셀에 다음 값은 또 이렇게 넣고 또 다음 값 넣고 다음 값은 그 전 값에 뭐 30 더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렬 연산이 중요한 거군요. 네. 한꺼번에 동시다발을 그렇죠. 한꺼번에 예. 일 처리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렇게 동시에 처리하는 일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픽 카드 회사들도 역시 여러 개 생겨났죠. 90년대. 이제 당시에 강했던 회사는 그 부두라는 그런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러던 중에 거기 도전장을 내밀었던 게 사실 엔비디아예요. 네. 그때 뭐 ATI도 있고 부두도 있고 그랬는데 네. 거기서 여러 싸움을 하다가 엔비디아가 마지막에 승리를 거두죠. 이제 그 지포스라는 물건이 나오면서 지포스 256일 거예요 아마. 네. 그땐 저 뭐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사실. 맞아요. 그 게임은 지포스를 달아야 돼. 그래픽 카드는 지포스 달아야 돼. 뭐 ATI도 달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ATI는 지금 AMD죠. 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부두 만들던 3DFX사가 3DFX일 거야 아마. 그 회사는 망하고 드디어 엔비디아와 ATI 시대가 열렸죠.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ATI도 뭐 나름 노력은 했지만 엔비디아가 정말 좀 야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그래픽에서 승자가 됐는데 이제 그래픽에만 만족을 못 하는 거죠 여기도. 네. 그러니까 이쪽에선 계속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픽 잘하자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대규모 병렬 연산이 중요한 태스크를 열심히 찾아다니자는 거죠. 그게 뭔진 몰라요 물론. 그때까지는. 예, 네. 근데 필요해 보이면 전부 다 도전장을 내미는 형태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엔비디아 같은 데는 그 AGI라는 회사도 인수하고 그랬어요. 이 AGI라는 회사는 물리 연산 전문 회사였는데 이 AGI라는 회사는 그 그래픽 카드 마냥 물리 연산 전용 카드를 컴퓨터에 꽂아야 된다. 그래서 PPU라고 부르는 물건을 설계해서 팔았어요. 우리는 그 무조건 물리 연산만 하는 카드를 할 거야. 그렇게 해서 게임에도 팔고 그 시뮬레이션 하는 회사에도 팔고 할 거야. 근데 요거를 엔비디아가 보니까 비슷해 보였겠죠. 우리도 저쪽도 물리 연산 하려면 대규모 패러렐을 해야 되고 우리도 대규모 패러렐을 하잖아. 그리고 뭐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수해서 나온 거죠 이제. 네. 그래서 그쪽에 그 AGI가 가지고 있던 기술 일부를 가져가기도 하고 했어요. 물론 그 물리 연산 요구치는 생각만큼 지금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해보면 네. 당시 엔비디아는 아마 게임 같은 거 할 때 물리 연산에서 화면이 해상도가 높고 그 텍스처가 높은 것도 좋은데 특정 물체가 현실적으로 날아다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보면 멋있긴 한데 생각보다 연산력을 많이 안 쓰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식으로 연산을 계속 찾아다녔다는 거죠. 근데 저쪽 엔비디아가? 예. 근데 저쪽에 한편으로 굉장히 먼 캐나다죠. 캐나다 쪽에서는 이제 이런 고민이 있어요.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역사가 몇십 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몇십 년의 인공지능을 하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때까지도. 인공지능 하려고 하면 되게 여러 가지 갈래가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인간의 뇌세포를 따라해 보려고 하는 쪽이 있고 한쪽은 인간의 구조를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형태로 뭐 SVM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걸로 인공지능을 해보겠다든지 그런 다양한 움직임이 있어요. 우린 지금 그 움직임 좀 누가 이겼는지 알고 있죠. 그 인간 신경망 따라하는 게 이겼죠. 네. 지금. 네. 근데 사람들이 인공지능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시도한 게 뭐겠어요? 사람 뇌 따라하는 건 제일 먼저 했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인간의 그 뇌 구조를 따라하는 게 제일 역사가 오래되는데 네. 제일 오래 죽을 썼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음.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이 연산 장비였어요. 뇌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건너가서 연구원들이 계속 그 돌파구도 뚫어보고 새로운 그 신경망 학습 방법도 익혀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냐 하면요. 인간의 신경망을 비슷하게 따라하는데 대규모 산술 연산을 왕창왕창 하는 방식이면 된다라는 걸 깨달아요. 이제 뭐 역전파 이런 거 해보면 실제로 다 숫자 계산이에요. 곱셈, 덧셈, 뺄셈 수준이고 나눗셈도 거의 없어요. 보면 다 그런 연산만으로 합칠 수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러면 당시에 그 캐나다의 연구원들이 어떤 카드를 찾아다니겠어요? 그런 연산 잘하는 걸 찾겠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익숙한 장비인 CPU를 가지고 했어요. 네. 이걸 CPU로 해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게 정확도는 얼마 나오는데 사물 하나 인식하는데 얼마 걸린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CPU를 해보면 학습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몇 달 걸리고 정확도는 괜찮은데 사물 하나 인식하는데 뭐 몇 분씩 걸리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연구 개발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CPU는 예를 들면 내년 돼봐야 2배밖에 안 빠른데 제가 신경망 학습에 6개월 걸린다고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처음 가설 6개월 보고 그 다음 가설 보고 6개월 걸린다고 해봐요. 이거 연구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고양이나 강아지를 인식한다 컴퓨터가. 네. CPU를 돌린다면 고양이의 귀는 이렇게 생겼고 고양이의 털은 이렇게 생긴데 반면 개의 털은 이렇게 생겼다는데 개가 또 종류가 많으니까 아 이게는 이런 털 저런 털 해서 그걸 한번 왔다 갔다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개념인 거죠. 하나하나 연산을 풀어내니까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네, 정확하게는 원래 그런 식으로 뭐면 고양이다 뭐면 고양이다를 하나씩 알려주는 방법론이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듯이.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면 저한테 그 개와 고양이 뭐든 구분하는 프로그램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다 실패해요. 그 어떤 프로그래머한테 시켜도 실패해요. 네. 왜냐하면 인간이 실제로 일을 해보면요. 우리도 말을 하고 자전거도 타고 하잖아요. 스스로 말로 설명 못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떻게 각도기님 얼굴을 구분하느냐. 그러면 제가 우리 머리 빠진 걸로. 그렇죠. 네, 되게 중요한 요소죠. 우리 정 작가님 눈썹이 진한 걸로. 예. 네. 근데 사실 눈썹 진한 사람만 본다고 다 저는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계속 물어보면 이렇게 예외가 나왔죠. 그렇죠. 눈썹 진한 게 나밖에 없어. 그러면 나중에 키 얘기하고 네. 눈 모양 나오고. 네. 근데 다 이거 사후약 방문이죠 설명이. 네. 하지만 구분하잖아요. 근데 왜 구분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을 시켜보기 위해서 인간의 뇌세포를 따라 해본 거예요. 네. 무슨 의미냐면 인간이 어떻게 그걸 구분하는지 잘 몰라요. 인간은 묵구답학으로 깨달은 건 아니죠. CPU의 네. 공정 과정을 거쳐서 인식하는 건 아니죠. 예. 네. 이런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어린애한테 이 사람이 각도기님이란다 이러면 걔한테 가르칠 때 사람을 구분하는 법은 눈의 모양이랑 코의 모양이랑 이거를 뭐 9대8로 보는 거야 뭐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되잖아요. 그렇죠. 왜 되느냐? 뇌세포니까. 음.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뇌세포 비슷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따다다닥 두드려서 프로그래밍해서 안 되는 거 있죠. 그걸 하려고 해보니까 인간의 뇌세포를 따라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연산력이 부족한 거예요. CPU로는. CPU로 왔다리 갔다리 네. 한 1초에 막 수억 번을 해도 그건 안 네. 되는 거지. 네. 그렇죠. 인간의 뉴런이라는 게 인간도 그 유전자랑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 뇌세포 자체도 구조가 CPU 마냥 복잡할 수는 없어요. 단일 뇌세포는 되게 단순하게 생겼다고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뇌세포를 따라하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단순한 연산이 잔뜩 엮여 있는 어떤 칩으로 하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CPU는 그렇게 하기엔 너무 복잡하죠, 구조가.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인공지능 학자들도 GPU를 쓰는 사람 나온 거예요, 이제. GPU로 해볼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GPU라니까 실제로 처음에 시도했더니 한 뭐 4배, 5배 빠른 거예요. 그래서 네. 점점 더 해보니까 GPU로 할수록 더 빠르다는 걸 안 거죠. 이제 대충 익혀서 해도 빨라요. 그러니까 그 연산을 벙리얼로 하고 복잡한 연산을 안 하니까 예를 들어 고양이의 모양은 대충 이거 한 100개의 고양이를 보여주면 대략 그런 형상 하고 뭐 이제 그래야죠. 추출을 해놓는 거지. 사람과 네. 고양이는 이거는 두 개 네. 같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건 네. 쉽게 연산을 하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픽셀로 이렇게 정보를 주거나 이렇게 해도 네, 정확하게 뇌세포 우리가 따라하는 그 신경망이 정확히 어떤 정도로 이거를 판단하는지는 잘 몰라요. 네. 실제로는 잘은 모르지만 좀 들여다보는 방법은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인간도 그렇게 하니까 인간 따라해보자 해서 만든 거에 가까운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만든 그 인간에 가깝게 돌아가는 코드를 가장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칩이 무엇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GPU였던 거예요. 네. 이제 그 시기에 엔비디아가 잘했던 건 그렇게 뭐 어떻게든 GPU 팔아먹으려고 GPU 쓰기 좋게 이것저것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후다라는 프레임워크도 만들고 드라이버도 만들고 해서 뭐 쉽게 말하면 ATI 거 가져다 쓰는 것보다 엔비디아 거 가져다 써보는 게 훨씬 쉬웠던 거겠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우연한 계기겠지만 최초로 그 인공신경망 GPU 써본 그 연구원들이 쿠다로 출발했겠죠. 네. 쿠다는 프로그램입니까? 쿠다는 이제 엔비디아가 여기서 네이밍을 되게 잘하는데 엔비디아는 자신들의 그 OS에서 GPU에 가는 그 코드 드라이버도 쿠다라고 부르고요. 위에서 그 뭔가 소프트웨어 짜는 거, 그래픽 카드용 소프트웨어 짜는 것도 프레임워크도 쿠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그래픽 카드 안에 있는 연산 단위 있죠.
실제 그 칩의 일부 네. 그것도 쿠다라고 불러요. 엔비디아에선. 그러니까 인텔이 만들었던 언어와 전혀 다른 언어를 만들어냈다. 언어 그렇죠, 체계를. 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전부 쿠다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통일성을 강조한다고요, 항상.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쿠다 여기저기 뻗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2009년 이럴 때 거예요. 그 쿠다를 이용해서 돌리면 CPU로는 절대 안 되는데 쿠다에선 되고 부가가치가 엄청 높은 산업을 찾아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당장 그 사물 인식 있잖아요. 뭐 비행기 이런 거 구분하는 거. 그런 거 정확도를 매해 재는 대회가 있는데 드디어 그 인공신경망 기반으로 넘어갔더니 정확도가 매해 1%씩 오르다 갑자기 10몇 프로 뻥 뛰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거기서 그냥 GPU 써서 인공신경망을 시뮬레이션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 CPU를 통해 인공신경 하면 너무 느려서 못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아, GPU를 써야 기존에 안 되던 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인공신경망으로 뭔가 해보기 전엔 사람들이 얼굴 딱 대고 얼굴 1인칭해서 들어가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예전에. 지금은 사람 얼굴 거의 확실히 다 구분하거든요. 네. 완성된 기술이죠. CPU로 했으면은 학습도 힘들고 그 사람 얼굴 구분하는 속도도 엄청 느렸을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앞으로 홍채 인식 같은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지겠네. 뭐 홍채 인식도 쿠다 같은 걸로 하면 되죠. 네. 홍채 인식 자체는 남을 거예요, 물론. 네. 기존의 인식 기술이니까. 근데 그 인식에 필요한 코스트가 확 낮아지겠죠. 네. 그리고 코드 자체도 되게 쉬워질 거고요, 앞으로. 네네. 뭐 그렇게 해갖고 엔비디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행보는 이제 더 넓은 잠재 마켓들을 노리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전 세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아까 모바일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고객에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대학교 연구원에서 출발한 거예요. 원래 게임에서 출발했고 거기서 네. 벌은 돈으로 이거저거 막 끼워놨더니 연구원이 우연히 그렇죠. 야, 자기 연구에 오히려 아유 인텔 CPU보다 그렇죠. 엔비디아 훨씬 CPU가 좋은 거죠. 훨씬 성과가 좋아. 대박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대박이 터졌으니까 이거 써볼만 하죠, 당연히. 네. 그런데 인공지능이 좋은 걸 알면은 기업들이 사람 뽑아가죠. 누구 뽑아가요? 어제까지 쿠다 쓰고 연구하던 걔를 뽑을 거예요. 그럼 걔가 회사 가면 뭘 사자고 하겠어요? 엔비디아 GPU 사자고 얘기할 거예요. 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엔비디아 GPU를 사요. 왜냐? 예를 들면 ATI가 반값의 GPU를 썼는데 지금 인공지능으로 뭐 하면 돈 10배 벌 것 같아요. 그러면 고작 그 집 가격이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되던 게 되고 거기서 부가가치 나오니까 또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거의 쿠다라는 자기 생태계가 있는 거고 연구원들이 잔뜩 만들어 놓은 쿠다 중심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CPU 시대, X86 시대에서 또 다른 CPU인 ARM 기반의 그 시대가 열렸다는 네.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또 CPU 계열이 아닌 아예 GPU 계열이 어떻게 튀어나와서 자리를 잡게 됐는지.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는 게 GPU는 단순 병렬 연산을 하지만 더 많은 걸 시도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GPU도 예전에는 그런 단순 텐서 연산 FMA 이런 거 하는데 조금씩 그 뉴럴넷에 맞는 무언가를 추가하고 있어요. 잘 보면은.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픽에서도 이제 뭐 레이트레이싱 이런 거 한다고 전용 코어도 넣고요. 여전히 그래픽 쪽을 소홀히 하고 있진 않아요. 이렇게 좀 새로운 어떻게 보면 기믹거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신기술이기도 한데 그런 걸 이제 근데 웨이퍼가 너무 커지니까 쓸데없는 거 많이 넣으면 네. 그 밸런스를 조정해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구공정들을 이용해서 좀 그 머신러닝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 끌어들일 일도 해요. 이제 제슨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엔비디아는. 예전에 제 엔비디아 7나노 가지고 보통 생산하는데 과거 22나노 이런 물건도 지금 팔아요. 네. 근데 뭘 하냐 하면은 그 조그만 로봇 만드는 키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한 20만 원에 팔아요. 보면 엔비디아가. 네. 그거 실제로 써보면 제가 인터넷도 할 수 있는 컴퓨터에 가깝거든요. 근데 보면 걔는 엔비디아 쿠다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그래픽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 뭐 바퀴 같은 거 달고 하면 로봇으로 만들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작게는 제가 방에 저전력으로 돌릴 수 있는 인공지능 카메라를 만들 때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가 되는 거라면 좀 더 비싼 상품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 처음 쿠다에서 성공한 거를 좀 더 작은 디바이스 쪽으로도 확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밸류가 낮으니까 그런 데는 대신 TSMC 옛날 공정으로 제조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진입하면 또 이제 또 더 나은 생태계 끌어들이고.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굉장히 야망이 많다라는 게 느껴진 게 이번에 굉장히 큰 돈을 주고 ARM, ARM을 그렇죠, 인수하려고까지 사실은 CPU 진영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물론 네. AP 진영이긴 하지만 CPU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 ARM. 그러니까 GPU 시장에서 이제 왕자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더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뭐 저는 좀 이해는 돼요. 여기서 쿠다라는 것도 한 생태계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 머신러닝 유행하면은 GPU만 팔리는 게 아니고 서버 팔아야 되니까 CPU도 많이 팔리고 메모리도 많이 팔리고 해요. 네. 그리고 끝까지 뭐 솔직히 시총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실적 보면 인텔이 뭐 순이익이랑 이런 거 훨씬 높잖아요. 엔비디아보다. 예, CPU의 힘은 되게 강력해요. 왜냐하면 결국 가운데서 중심 잡고 뭔가 일을 시키고 하는 건 다 CPU거든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항상 고민이 좀 들어요. 제가 슈퍼컴퓨터도 해야 되겠고 모바일도 진출하고 하려면 AP가 있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 CPU 설계가 있는 게 좋죠. 근데 CPU 설계라는 게 나 혼자 쓰는 그런 명령어 이런 건 가능하지 않죠. 이미 유행하는 명령어를 쓰는 게 좋죠. 네. 생태계가 있는 거. 근데 X86 차지할 거예요? 인텔 인수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인수 안 될 거예요. 실제로 시도해봤자. 네. 그러면 지금 저쪽에 주인 없는 회사 하나 암 보이죠? 그 암도 암대로 트러블이 좀 있었거든요. 돈이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암에게는 암이 원하는 거 주고 대신 암을 타고 기존에 진출 못했던 곳들을 진출하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스마트폰의 GPU는 되게 무주공산이에요. 예를 들면 머신러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퀄컴은 헥사곤 ISP랑 자기들 GPU랑 막 이런 거 섞어서 돌아가고요. 엑시노스는 엑시노스대로 뭐가 또 섞어서 돌아가고 그렇고 저기 미디어텍 그 디멘시티 이런 거 아마 지금 말리 쓸 거예요. 암에. 그렇게 뭐 이매지네이션 뭐 하여튼 되게 많아요. 그 GPU가 스마트폰 안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GPU는 주로 컴퓨터 GPU인데 스마트폰 GPU는 스마트폰이 있죠. 예. 네. 근데 거기는 그 컴퓨터용 GPU랑 달리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지금도. 뭐 솔직히 컴퓨터용은 인텔 내장, 엔비디아, AMD잖아요. 네. 그리고 AMD는 엔비디아 쫓아가기 바쁠 거고.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서 그 인공지능 벤치마크 한 거 보면요. 점수대가 다 제각각이에요. 예를 들어 한 열 몇 종류 인공신경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걔들 점수를 보면 삼성전자는 몇 개는 잘하는데 몇 개는 뭐 못하고 또 퀄컴은 뭐는 몇 개 잘하고 몇 개 못하고 네. 그게 그 규칙 없이 들쭉날쭉해요. 왜냐하면 삼성에서는 요런 신경망은 하드웨어 가속이 되는데 이거 안 되니까 CPU로 하고 퀄컴에서는 이건 되고 안 되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인공신경망으로 뭐 소프트웨어를 못 만들어요. 스마트폰으로. 왜냐하면 제가 얘들 엑시노스를 믿고 엑시노스에서 가속 잘 되는 신경망 넣었어요. 근데 그럼 퀄컴 칩 들어간 건 느리죠. 그러면 퀄컴 AP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앱을 안 쓸 거고 그거 하나씩 맞춰주려면 코드 하나씩 다 짜야 될 텐데 그거 쉽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하는 사람이 힘들잖아. AP 제조사별로 그래픽 카드를 다 다르게 쓰고 있다라는 거네요. 네, AP 안에 내장돼 있는데 그 설계를 예를 들면 지금 미디어텍은 암에서 주는 말리라는 걸 쓰고 있고요. 네. 요번에 그 삼성 같은 경우는 AMD에서 그 갖고 왔죠. 예, 그 RDNA 아키텍처를 가지고 왔고 네. 퀄컴은 그것도 자기들끼리 있나 그럴 거예요. 네. 아예 지들이 만든 거 쓰고 뭐 그 외에 그런 IP를 파는 데 많아요. 예전에 이매지네이션 이런 데도 있고. 근데 걔네들이 다 좀씩 특징이 많이 다르죠, 사실. 그러니까 어떤 애는 특정 인공신경만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암이 말리라는 자체 그래픽 설계 있는데 그런데 쿠다 하나 끼어 들어오면은 좀 재밌어질 수 있죠, 아니. 네. 근데 쿠다가 들어간 스마트폰 AP를 쓰면은 인공신경만 엄청 잘 된다. 네. 그럼 또 그쪽으로 쭉 온라인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쿠다 생태계 이쪽으로 몰려오는 거거든요. 네. 모바일 GPU 시장이 새롭게 열린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암 입장에서도 수익성 늘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수익성 늘고, 앱 개발자 입장에선 좀 더 적극적으로 머신러닝 들어간 앱을 만들어 볼 수 있죠. 근데 머신러닝이면 뭐 음성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되는. 뭐 훨씬 스마트한 무언가를 해볼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웬만한 그런 음성 인식은 서버에 보내서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 용량이 별로 안 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용량이 엄청 크고 처리할 게 많은 거면요. 이 스마트폰 스스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인공지능 태스크를. 그럼 그런 것들은 지금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음성 인식 뭐 CD 그거 지금 벌써 몇 년이나 됐는데 제대로 제 말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냥 항상
필요할 때 꼭 나오고. 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마 뭐 이유가 많을 거예요. 그거는 일부러 음질을 되게 다운시킬 수도 있고 용량 때문에. 네. 혹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여기 내부에서 돌리는데 그 그래픽으로는 잘 안 되니까 뭐 그런 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그런 개선점뿐만 아니라 안 되던 게 될 가능성 높아지죠. 예를 들면 지금은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 요 스마트폰이 스스로 인공지능 태스크 못해요. 너무 느리거든요. 네. 동영상은 초당 30장 넘어가는데 초당 한두 장밖에 못 할 거예요. 처리를.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쿠다 기반 가속을 하면은 실시간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실시간 인공지능 태스크 필요한 걸 스마트폰이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죠. 이제 아마 그런 것들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암과 같이 하면 또 슈퍼컴퓨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 계속 파트너십을 찾아다니긴 하겠죠, 엔비디아가. 네. 네. 어쨌든 이번에 그 암 인수는 네. 실패로 이제 끝이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비디아는 옴니버스라는 또 아, 그렇죠. 네, 예. 생태계를 만들어서 지금 치고 나오고 있죠. AR, VR용 네. 일종의 툴이에요. 실제로 보면 자, 엔비디아가 보는 메타버스 이런 게 뭔지 좀 감이 오는데 이 옴니버스 툴을 보면 실제로 우리 생각하는 VR 쓰고 실시간으로 뭐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같은 물건이에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마 실시간으로 뭐 하는 것보단 영상과 이런 거를 좀 인공지능 섞어서 현실적으로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그쪽으로 보는 것 같고요. 음. 제 생각에도 실시간으로 VR 같은 걸로 가상현실 만드는 건 되게 힘들어요. 일단 엔비디아 자체도 내년에 당장 그래픽카드 400W 나오는데 네. VR 제가 이렇게 끼고 400W 파워를 어우. 못 부러지겠죠. 400W 정도면 보통 컴퓨터로 그 게임 풀로 돌리는 정도? 근데 보시면 알지만 컴퓨터 무게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파워 같은 거를 이렇게 뒤에다 달고. 네, 그렇게 VR 못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빠르게 해결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옴니버스 툴 같은 거는 엔비디아도 실시간으로 엄청 좋은 그래픽 VR은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 실시간으로 뭔가 하기보단 미리 만든 영상을 보여주는 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지금 또 다른 차원에서 도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는 그럼 앞으로 컴퓨터 시장은 CPU 시장과 GPU가 병렬적으로 작용을 하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CPU 만드는 인텔이 그렇게 주가가 안 좋은 이유도 옛날만큼 CPU가 절대적이지 않고. 예, 뭐 그거는 사실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미세 공정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이런 것조차도 이 GPU 자리도요. 인텔 CPU가 1년에 10배씩 빨라졌으면 아무 상관 없었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뭐 10배 빨라지면 다 처리돼. 네. 그러니까 내가 쿠다 익혀서 할 시간에 그냥 CPU 열심히 익히고요. 1년 뒤에 10배 빠르면 쓰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음. 그러니까 배워서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걸. 왜 배워서 하느냐? 그 스마트폰도 똑같아요. 거기 엄청난 밸류가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인텔 입장에서 그런 끊임없는 달리기를 하는데 그 달리기를 통해 생태계를 잡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미세 공정으로 매해 얼마나 할 수 있느냐였던 거예요. 근데 그 벽이 이제 무너지면서 네. 저전력 쪽에서는 스마트폰이 냠냠 해버렸고 네. 뭐 인텔의 실책도 있죠, 이것도. 그리고 그래픽 인공지능 쪽에서는 원래 그런 거 하다 엔비디아가 갑자기 싹 치고 들어온 거죠. 네. 그리고 이 두 군데는 옛날이었다면 인텔이 차지했을지 모를 연산용 칩 시장이었죠. 근데 그거를 전부 어떻게 보면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파운드리 모델이 제대로 된 모델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 점유율은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반도체. 인텔 입장에서는 안이함 속에서 당한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미래 전망을 제대로 못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GPU 시장과 모바일 시장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예견을 했다면 이 정도까지 가만히 있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아, 예를 들면 그 인공신경망도 원래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 많았어요. 야, 이게 학습이 되겠어 이런 게. 근데 거기서도 그 한두 명이 끌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그거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던 사람들은 뭐 네. 힌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갑자기 초대박이 뻥 터진 거죠. 그리고 자기들 인텔 CPU로 안 되는 게 그냥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 시장이 였는데 또 그것도 하필이면 인텔이 안 갖고 있던 거니까 그 인텔 IDM 몫에서 저기 대만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갑자기 또 이 말씀하니까 이세돌 구단이 생각납니다. 아, 그 알파고? 네, 그때 바둑의 숫자는 무한에 가깝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다. 뭐 이랬었는데 네. 그 세계 1위의 이세돌 구단이 무참히 무너지면서 아마 지금은 실적으로 인간이 이기지 못할 거예요.
지난번에 중국에서 5명인가 기사가 나와가지고 네. 같이 싸웠는데도 이기지 못했죠. 왜냐하면 16년 기술에서 이제 훨씬 많이 학습시켰을 거고 그렇죠. 뭐 16년에서 지금 5년 지났으면 반도체 성능 2-3배 높을 거고요. 네. 근데 그때도 졌으면 지금 인간의 뇌세포 밀도 비슷하잖아요. 그 이후로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을 하겠다고까지 지금 오고 있는 네. 그런 시점이죠. 어떻게 보면 가능해진 거죠. 그것 네. 덕분에. 음. GPU 덕분에 가능해졌다고 봐야죠. 네네. 자율주행 진영에는 하나의 원탑으로는 지금 테슬라가 자리를 잡고 네. 있고 거기서 대규모 연산을 진행하는 도주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또 다른 축으로 가장 강력한 대항마는 지금 엔비디아가 그 시장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네, 거죠. 뭐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자율주행 시장은 사실 일종의 규제 마켓인 것 같아서 이제 한쪽에는 기존의 그 ECU 하던 회사들 잔뜩 있어요. 네. 이 회사들은 자동차 주행은 알지만 인공지능을 상대적으로 잘 하진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ECU의 소프트웨어에 익숙해요. 자동차 회사들은. 네. 그 이쪽에 테슬라 이런 데는 완전히 사노세 스타일이겠죠. 네. 실리콘밸리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바로 자율주행을 모든 규제를 푼다. 그러면 어디가 더 빨리 하겠어요. 사실 테슬라가 이미 그런 거 써봤고 사노세가 막 치고 들어올 거라고요. 네. 결과적으로 규제 장벽을 얼마나 빨리 풀고 합리적으로 규제 생기냐가 좀 정하는 것 같아요. 기존의 ECU 회사들 입장에선 늦을수록 좋을 거고 네. 그 실리콘밸리에서 빨리 열어 막 이럴 거고 전 그래서 이런 건 기술력 차이보다는 규제를 보는 게 훨씬 나아 보여요. 기존의 자동차들은 자율주행 3.0에서 네. 막아놓은 이 시점, 뚝을 막아놓은 이 시점에 얼만큼 추격을 해서 그렇죠. 비슷한 제품을 만드느냐가 핵심인데 그쪽도 개발자가 네. 없어가지고 허덕거리면서 그렇죠. 이게 아마 아마 속에 빠져 있더라고요. 좀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기존의 ECU들 흐름은 되게 좀 작은 ECU 여러 개로 자기 롤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타이어, 뭐 엔진 이런 곳에 여러 개 칩을 박아놓는 거죠. 근데 머신러닝 같은 거 하려면 결국 거대한 통합 연산 자원 하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코드도 다시 쓰고 해야 될 텐데 기존의 어떤 자기들의 세이프티를 가져오면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아마 그런 걸 조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까. 네. 뭐 되게 큰 챌린지가 있죠. 자, 오늘은 인텔을 넘어 중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출과 이익 규모로는 훨씬 작지만 시가총액으로는 이제 압도적인 칩 회사의 1위가 된 엔비디아와 연관된 GPU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있으며 또 앞으로는 어디까지 펼쳐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정인성 작가님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정보 주시고 재미나게 이 모든 과정들을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네.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